세상은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바야흐로 정치는 민중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폭정과 부패의 일선을 내달리고 있었고 전국에는 온갖 미신과 도적대가 들끓었다. 민초들의 가족들은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려 뿔뿔이 흩어졌고 들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에 그리고 산에서는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비명횡사하기 마련이었으니 이 땅이 어디에도 맘 놓고 정착하여 살만한 곳이 없었다. 질병과 재난이 창궐하여도 무능한 임금과 조정은 부패 관리 세력들에게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고 오직 감투를 쓴 도적과 두건을 동여맨 도적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판치는 세상이었다. 사람들의 인심은 오랜 시간 흉년과 더불어 흉흉해지기 그지없었고 언제부턴가 이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세기말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거구의 한 승려가 삿갓을 쓰고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한 손에 든 큰 지팡이는 구도하는 승려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호신용이나 무기로 쓰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둔탁했다. 사내의 목에는 커다란 염주가 걸려 있었지만 삿갓 밑에 숨은 얼굴에는 날카로운 칼로 그려진 듯한 큰 흉터가 보였다. 발치를 보니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승려가 절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전국을 떠도는 모습은 요즘은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스스로 가짜 승려들이 되어 산중에 암자에 자리 잡고서 도적질도 하는 못된 무리가 제법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길을 가는 승려들을 모두 진짜 구도자로 보지는 아니하였다. 열몇 가구의 집이 보이는 마을 입구에 이 사내가 들어섰지만 마을에서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오후 늦게여서 곧 해질녘이 될 만도 한 때인데 동네 어디서도 밥 짓는 연기나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부는 바람에 비릿한 핏내음이 전해왔다. 승려는 손을 들어 삿갓을 조금 올리고 그 바람 냄새를 잠시 킁킁하고 맡더니 쯧하고 혀를 차며 침을 퇴뱉었다. 한쪽 눈에도 칼자국이 선명하여 애꾸인 듯한 험상궂은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아이 참, 이 마을도 허탕이구만. 어디선가 슬슬 돈도 밥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나도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나. 이 잡것들이 요즘 뭐 이거 조직적으로 털어대니 원. 그렇게 승려는 잠시 투덜대고 거침없이 마을로 들어가 이 집 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방도 뒤지고 부엌도 뒤지고 먹을 거나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려 했지만 모든 집은 마구 헝클어진 세간과 간간히 엎어 고꾸라져 숨져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 큰 도적대의 습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아씨, 이거 다 털어가고 이거 뭐 여자랑 애새끼들 다 끌고 왔구만, 이 썩을 놈들 이거. 그때 뒤에서 고양이 마냥 누군가가 후다닥 지나갔다. 승려는 날카롭게 뒤를 돌아보더니 그 뒤를 아주 재빠르게 뒤쫓아갔다. 이윽고 승려가 몸을 날려 도망가던 앞 그림자를 덮쳐 구르자 놀랍게도 그것은 아직 어린애였다. 살려주세요. 그 꼬마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누가 죽인댔냐? 왜 도망가고 지랄이여? 벌벌 떨던 사내아이를 그 승려는 옷을 털고 일어나서 쏘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큰 한 발은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쓰러진 아이의 한쪽 정강이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야, 너 말고 다른 어른들은 어디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찌 너만 혼자 살아있냐? 전 애들이랑 놀다가 뒤지 속에 숨어 있었어요, 계속. 아이 참. 도적대들은 모두 몇 놈이나 되더냐? 몰라요. 무서워서 전 계속 숨어만 있었어요. 야, 말소리도 들리더냐? 말 말이다. 타고 다니는 말.
도적들이 말 타고 댕기는 놈들도 있는 것 같더냔 말이다. 네, 말소리도 들렸어요. 에이. 사내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잠시 두리번거리면서 생각을 하던 사내는 아이를 두르고 있던 한쪽 발을 넌지시 치우더니 아까와는 달리 굉장히 친절하고 친근한 표정을 짓고서 아이에게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다. 자자, 애야. 저 겁먹지 말어라. 응?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응? 사실 아저씨는 이 스님 같아 보이지만 관아의 명을 받아가지고 응? 그 도적대를 소탕하려는 그 수사관이란다. 네? 내가 이곳에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마을에 경고하라는 건데 이거 뭐 내가 한 발 늦은 것 같구나. 아이가 한결 경계를 풀고 조금은 공포가 거친 얼굴로 사내의 얼굴을 황망히 쳐다보았다. 내 이곳을 조금만 더 조사하고 나서 그 도적대가 있는 곳을 딱 찾아낸 후에 내가 이제 관아에 가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환해졌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가족들도 내가 다시 다 찾아주마. 이 말에 아이는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남자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그놈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도 데려갔어요. 제발 우리 동생 좀 찾아주세요. 네? 동생? 네. 그놈들이 아이들도 모두 잡아서 끌고 왔어요. 우리 동생은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네? 사내가 조금 귀찮은 듯 아이가 매달린 발을 잠시 흔들다가 아이가 떨어지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휙 다리를 내둘러 아이를 떼어놓았다. 아이는 사내의 매몰찬 발길질에 놀라 다시 무서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귀찮아하는 표정을 하고 있던 사내는 다시 남자아이가 자신을 경계하자 애써 얼굴을 풀었다. 야, 자. 내 저기 너희 동생뿐만 아니라 저기 잡혀간 마을 사람 다 살려올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이제 일단 이 아저씨가 좀 허기가 많이 지는구나. 저기 뭐 좀 요기할 거리 좀 없겠냐? 잠시 후 사내는 어느 집 한 구석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덩이 몇 개를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맞은편 구석에는 아까 그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손으로 쥐고 밥덩이를 우적우적 먹으면서도 사내의 눈은 쉬지 않고 부엌 내부를 살펴보면서 동글동글 굴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먹던 밥을 그대로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사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찬장 구석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기서 엽전 몇 잎을 찾아냈다. 헤이, 내 그럴 것 같더라니.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엽전 몇 잎을 쨍그랑거리면서 다시 쥐더니 자기 소매춤으로 넣고 다시 앉아 계속 밥을 먹었다. 맞은편의 남자아이는 아직도 이 남자를 경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움츠러들어 있었다. 사내가 이번에는 이 남자아이를 뚫어질 듯 노려보면서 밥을 먹었다. 이윽고 밥을 다 먹고 손가락까지 쭉쭉 빨아먹은 사내는 물 한 사발을 들이키고 트림을 한번 했다. 그리고 나서 사내는 옷깃 속을 뒤적거리더니 커다란 단검을 꺼내들었다. 천천히 꺼내드는 단검의 서슬퍼런 칼날에 맞은편 아이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눈을 휘둥그레뜨며 놀라고 있었다. 사내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단검을 꺼낸 승려는 잠시 아이를 더 노려보다가 그 단검으로 자신의 더러운 손톱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둘은 동시에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이 거구의 승려는 번개같이 맞은편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부엌 문간의 그림자에 숨어서 바깥을 조심히 살펴보았다. 조그만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마당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소리쳤다. 오빠! 오빠! 사내가 움켜막은 남자아이의 입을 살짝 풀어주자 남자아이가 득달같이 달려나갔다. 수기야! 오빠! 그렇게 두 아이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어디 있다 온 거야? 나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다가 혼자서 몰래 도망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승려는 바람같이 달려나가 그 여자아이의 멱살을 움켜잡고 들어올렸다. 거구의 사내가 어찌나 힘이 센지
이제 67살 먹어 보이는 이 여자아이는 가볍게 한 손에 멱살을 잡힌 채 대롱대롱 허공으로 떠올려졌다. 누가 쫓아오더냐? 여자아이는 갑자기 출현한 이 험상궂은 거구의 사내에 놀라 깨악 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다시 한번 야물게 다그쳤다. 아, 그놈들 중 누가 뒤쫓아오더냐고! 몰라요. 전 그냥 막 도망왔어요. 으엥.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사내아이는 밑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동생을 놔달라고 애처롭게 소리쳤다. 쳇 하며 사내는 여자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사내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두 아이의 팔뚝을 드세게 움켜잡고 집 한켠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를 움켜쥐고 노려보면서 다짐하듯 말했다. 이놈들 잘 들어라. 니들 살고 싶으면 아저씨 말 잘 들어. 필시 그놈들이 이제 너희들을 다시 찾으러 올 거다. 요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바다 건너로 잘 팔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꼼짝 말고 숨어 있어라. 그놈들이 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신호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 소리도 말고 꼼짝없이 죽은 듯이 여기 숨어 있어야 돼. 알겠냐? 두 아이는 도적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숨을 참고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연신 끄덕거렸다. 사내는 아이들을 친히 한쪽 구석에 무릎 꿇려 앉히고 거적대기로 대충 덮은 다음 다시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자기는 반대쪽 구석으로 가 숨더니 이번에는 보찜 속에서 커다란 칼 한 자루를 꺼내 단단히 움켜잡고 대문 쪽을 조용히 노려보았다. 잠시 후 사내들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험상궂게 생긴 두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승려는 몰래 움켜진 칼에 더욱 힘을 주고 몸을 낮게 수그려 자기 몸을 숨긴 채 그들 쪽을 조용히 노려보았다. 아이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요? 한 사내가 잔뜩 짜증난 얼굴로 소리쳤다. 조그만 것이 속썩이네. 아, 이게 뭔 지랄이여? 다른 한 사내도 툴툴거리며 내뱉었다. 그러더니 두 사내는 상당히 귀찮은 듯 천천히 문기적대면서 서로 집안의 다른 쪽으로 흩어지더니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승려는 조용히 숨어서 계속 그들이 서로가 흩어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마당 입구에서 또 다른 사내들이 나타났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다. 야, 여기도 없냐? 그중 체격이 가장 커 보이는 쌍도를 등에 둘러맨 사내가 소리쳤다. 아, 지금 찾고 있습니다요. 야, 두목이 못 찾아오면 니들 목이라도 내놓으란다. 아이, 제길. 이 꼬마 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승려는 잔뜩 긴장했다. 도적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승려는 쌍도를 둘러맨 그 거구의 사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약간 놀랬다. 잠시 승려는 고민했다. 그리고 움켜진 장도를 다시 보찜 속에 조심히 넣더니 지팡이를 잡았다. 이윽고 승려는 서서히 일어나 그들이 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갔다. 누굴 찾고 있나? 갑자기 나타난 거구의 승려에 도적들은 화들짝 놀라 경계를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각자 무기를 꺼내 들었다. 웬 놈이냐? 허허, 자, 뭘 그리들 놀라시나? 그저 지나가는 불자인데. 도적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해하더니 그중 한 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불자든 부처든 우리가 누군지는 아느냐? 승려는 씩 웃더니 걸지게 대답한다. 무식하게 생긴 것들이 칼 든 거 보니까 필시 백정 아니면 도적이겠구만 뭘. 도적들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그중 제일 앞에 나선 사내가 칼을 다부지게 꼬나잡더니 침을 칵 뱉고서 말했다. 무식하게 생긴 건 너도 만만치 않으니 보나마나 좀도둑질이 나는 땡중이렸다. 네가 오늘 옹골차게 재수가 없구나. 여기서 피를 흘릴 테니까. 아니, 잘하면 부처님 만나서 극락왕생할지도 모르니까 사실 오늘 너한테는 억세게 재수 좋은 날일 수도 있겠다 그래. 하하하하.
이어 도적들은 모두 껄껄껄 웃었다. 그러나 그 도적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예의 쌍도를 둘러맨 가운데의 덩치 큰 사내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땡중을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그때 맨 앞에 그 말빨 좋은 도적이 번개같이 승려의 목을 노리고 칼을 찌르면서 파고들었다. 그러나 번쩍하는 사이에 승려는 그 칼끝을 슬쩍 피하더니 들어오는 사내의 명치께를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강타했다. 도적은 끄윽 하면서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 숨을 못 쉬면서 털썩 쓰러졌다. 이 모습에 도적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상궂게 변했다. 아니 이놈이?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도적이 죽일 듯한 표정으로 이를 갈면서 앞으로 나섰다. 당한 동료가 꼼짝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이번에 사내는 칼을 거두고 대신 긴 창을 꼬나잡았다. 주춤주춤 거리를 두면서 접근하는 모양새가 맨손인 승려의 공격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려를 찌를 참으로 보였다. 승려는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양손은 팔짱을 낀 채 기세 좋게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그 모습을 능글능글하게 실실 웃으면서 바라보았다. 도적이 창끝을 승려한테 향하고 빙빙 돌렸다. 상대방의 시선을 어지럽히려 하는 듯 했다. 그러다 일순간 얍하고 기압을 내지르는 동시에 큰 발 앞으로 쭉 내디디면서 날카롭게 창끝을 뻗었다. 날카로운 창끝은 그대로 승려의 가슴팍에 팍 하고 박힌 듯 했다. 그러나 다시 보니 승려는 그 창끝 머리를 언제 잡았는지 한 손으로 꽉 부여잡고 비켜서 있었다. 순간 주위의 도적들은 헉 하면서 다들 감탄하며 놀랐다. 승려의 날쌘 몸동작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도적들은 그 이후 다시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잡힌 창을 거두려고 도적이 온몸으로 끙끙 힘을 쓰고 있었지만 승려에게 겨우 한 손만으로 바위처럼 붙잡힌 창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구의 체격을 가진 승려라고는 하지만 그 힘은 실로 일반인의 범주를 뛰어넘는 장사였다. 승려는 씩 웃더니 나머지 허리춤에 있던 한 손으로도 창을 부여잡았다. 이제 둘이서 서로 창대를 가운데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승려는 무릎을 한껏 낮추고 두 손으로 창을 잡은 채 힘을 주더니 잠시 후 끙 하는 기압과 함께 팔을 휘둘렀다. 창과 도적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 부웅 하고 휘둘리더니 도적이 이내 창을 놓치고 한쪽으로 쿵 하고 날아갔다. 이 엄청난 괴력에 도적대들은 일순간 탄성을 지르면서 동시에 뒤로들 물러났다. 제법 힘을 쓴 듯한 승려는 훗 하고 큰 숨을 내쉬더니 다음에는 창을 양손으로 들어서 자신의 무릎에 내리쳐서 두 동강을 내버렸다. 두꺼운 오동나무의 창자루가 마치 바짝 마른 고사목 장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졌다. 참으로 보통의 완력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다시 양손을 접어 팔짱을 끼더니 의기양양하게 두 발로 떡 버티고 서서는 다시 뭐가 재밌는지 싱글싱글 웃었다. 승려는 도적들 사이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쌍도를 둘러맨 덩치 큰 사내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쌍도의 그 사내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더니 더욱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승려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승려도 그 사내를 마주보며 씩 웃더니 말을 건넸다. 허허이 동생, 그새 나를 잊었는가? 그러자 이내 그 우두머리격으로 보이는 사내는 자기 머리를 탁 치더니 그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소리쳤다. 아니 형님은 남산골 송두령님 아니시오? 하하하 참 이제서야 기억났는가?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아직도 여전하구만. 이어 두 사내는 서로 달려나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듯이 반갑게 부둥켜 얼싸안고 기뻐했다. 주위를 둘러싼 도적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모두 칼을 거둬라! 이분은 나랑 잘 아는 송백산 어르신이다. 이어 우두머리격의 사내가 호령을 치자 나머지 도적들은 그제서야 쭈뼛쭈뼛 칼을 걷었다. 아이고 송형님, 나는 꼼짝없이 형님이 그새 죽은 줄만 알았어 그려.
근데 어찌하여 이리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닌다요? 혹시 부처님 은덕으로 중으로 환생한 것이오? 허허이, 부처 도움 받을라 쳤으면 그때 우리 패가 그렇게 당하진 말았어야지. 나야말로 차돌이 자네가 그때 광군에게 잡혀가서 목매단 줄만 알았는데, 일이 살아있는 걸 보니 참으로 반갑네 그려. 아이고, 저야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도망쳐서 전국을 떠돌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야차당 패에 몸담게 되었습죠. 야차당? 송백산이란 이 땡중은 주위의 얼굴들을 쭉 둘러보더니 다시 차돌이란 그 남자를 보고는 고갯짓을 하며 주위를 가리켰다. 이에 차돌이는 다소 쑥스런 듯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호. 송백산이는 턱을 만지작거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돌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네 제주도 좋네 그려. 내 밑에 부두령으로 있더니만 지금 이 야차당은 어떻게 꾸렸나 그래? 차돌이는 고개를 떨군 채 더듬으며 말했다. 두령님도 참. 이제는 성님이라고 부르겠소, 송형님. 송백산이가 머쓱해한다. 지가 이 야차당 두령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모시는 두령이 따로 있어. 나는 그냥저냥 여기서 중간대가리 정도 하고 있다오. 그제서야 송백산은 고개 숙인 차돌이의 어깨를 기운차게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치면서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허이. 자네도 참,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하던 가락이 있어서 여기서 부두령도 하는구만 그려. 차돌이가 송백산의 웃음을 손을 저어 말리면서 조용히 그대로 말을 이었다. 아니 성님, 그게 아니라 여기 야차당에 부두령은 따로 없시오. 그냥저냥 저같이 중간대가리들 좀 몇 돼요. 호, 자네 같은 부두령이 몇이나 더 있다고? 차돌이는 머쓱해하다가 주위의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기운찬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며 호령했다. 이보게들, 여기 이분은 그냥 땡중이 아니여. 나랑 예전에 아주 막역한 사이구만. 이분이 바로 그 몇 년 전에 유명한 남산당 토벌 사건에서 그 남산당에 두령으로 계시던 분이요. 내가 모시던 분이지. 얘기들 많이 들었지? 그 말을 듣고 주변의 도적들은 저희들끼리 수군덕거렸다. 개중에 제법 잔뼈가 굵은 듯한 도적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아는 체 하면서 송백산이를 아까와는 사뭇 다른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제 도적이 된 지 얼마 안 된 듯한 무리들은 수근수근대면서 옆 사람한테 남산당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눈치였다. 다시 차돌이가 송백산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요? 분명히 성님은 광군에게 쫓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되졌다고. 송백산이 거슬린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자 차돌이가 황급히 말을 바꿨다. 뭐시냐,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살아계신다요? 나와 그리 쉽게 죽을 인물인가? 며칠 동안 수색을 피해서 밤새 도망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 근데 나한테 포상을 걸고 곳곳에 방을 붙여놔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리 머리를 빡빡 밀고 죽노릇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살 왔지. 이어 송백산이는 차돌이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지그시 속삭였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난 것도 내가 가만 보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데 우리 저쪽 가서 조금만 더 은밀하게 말 좀 나누세. 차돌이는 잠시 송백산이의 얼굴을 뚱하니 바라보다가 주위에 일렀다. 나는 잠깐 우리 형님하고 지난 회포 좀 풀라니까 자네들은 어서 하던 일 마저 하시게나. 그렇게 차돌이는 송백산이에게 어깨동무를 당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평상가에 나란히 앉았다. 차돌이도 워낙 다부지고 큰 체격이었으나 송백산이도 만만치 않게 큰데다가 날카로운 눈매와 교활한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흡사 차돌이가 어린애처럼 끌려가는 것 같았다. 송백산이는 나란히 앉아 자리를 잡더니
곁눈으로 슬쩍 주위 눈치를 살피고 나서 아무도 자기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음을 확인하더니 본격적으로 차돌이에게 썰을 풀기 시작했다. 자네랑 나랑 남산당에서 도적질한 지가 한 10년은 됐지? 그렇죠, 성님. 나가 한창 어린 나이 때 형님이 걷어주시지 않았어. 내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둘이서 한솥밥을 10년이나 먹었으니 사실 우리가 친형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이는 아니란 말이지. 아따 성님 누가 그걸 모르오? 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퍼뜩 해보란 게요. 송백사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주위를 확인하더니 좀 더 낮은 어조로 지그시 말했다. 자네나 나나 어디 가서 대가리를 했으면 했지 뱀꼬리 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 않은가? 필시 내가 보기에 자네 같은 완력과 무술솜씨를 가진 사내는 전국에서도 꼽을 거인데 어찌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가? 혹시 자네 패거리가 없어서 그런가? 차돌이가 경계의 눈빛을 띄었다. 아니, 말이야 바로 해야지. 응? 자네 같은 부두령이 여러 명이면 필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가 본데 거기서 대가리 노릇하면 예전 남산당 시절만큼은 등 따시고 배부를 거 아니요? 어떤가? 지금 이 야차당 사정에 대해 나한테 자세히 좀 말해보게. 어? 여차하면 자네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갖고 그냥 다 뒤집어버리고 둘이서 예전처럼 윗대가리 노릇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하지 않은가? 송백사는 교활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전히 어깨동무한 손에 주먹에 힘을 꽉 주면서 동의를 구하듯 차돌이를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겼다. 그러나 송백상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차돌이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송백사는 혀를 찼다. 허이 참나. 차돌이 자네는 참 사람은 좋은데 머리를 쓸 줄 몰라. 보아하니까 힘은 장사인데 머리를 못 써가지고 이런 역할이나 하고 앉았는 것 같구만. 자 이제 뭐 걱정 말게. 지금 이 길로 나를 야차당에 소개시켜주게. 내가 야차당에 들어간 다음 알아서 헐통게 자네는 힘만 빌려주게. 자네랑 나랑 힘을 합치면 감히 어떤 놈이 우리에게 맞서겠는가? 자네는 아직 어려서 방법을 몰라. 내가 나머지 놈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를 받들게 만들 터인 게 자네는 나만 믿고 당분간 있어 보게. 저 형님. 차돌이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형님 저 혹시 야차요라고 들어보셨소? 송백산이 가만히 미소만 띈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형님은 그동안 혼자 어디로 숨어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차요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어. 남쪽에서는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우리 당의 당주님은 보통 인물이 아니요. 바로 참. 송백산이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자네는 참 예나 그제나 어찌 그리. 내가 그동안 어디로 다녔냐고? 그래 그게 알고 싶나? 차돌이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벌리고 앉은 채로 송백산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그동안 전국으로 싸질러 다니면서 용백골 지인애도 만나보고 곰신이라는 놈도 만나보고 또 그 무엇이냐? 그렇지 야차여우. 그놈도 이미 만나봤지. 차돌이가 슬그머니 놀래서 따라 일어났다. 우리 당주님을 만나보셨소? 그래 어디 보자. 그 야차여우. 그렇지. 그놈은 뭐 무슨 도수를 그리 잘 부린다고 해서 그렇소 맞소. 그래서 다 때려 엎고 찾아갔더니만 그 무엇이냐? 다 늙어빠진 노인네 부부 둘이서 떡 앉아갖고 하늘에서 내려온 여우랍시고 한사당 떡 차리고 앉아있는디. 차돌이가 미간을 찡그리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도수랍시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린다고 겁을 주면서 지랄을 떠는디 나 참. 송백산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어 올리더니 눈에 흰자위를 드러낸 채로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기 시작했다. 차돌이는 그저 그런 송백산을
여전히 찌뿌둥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신들린 듯 그렇게 주문 같은 걸 중얼거리던 송백사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자기 앞에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호령을 하면서 연기를 했다. 저 막대 먹은 놈에게 번개야 쳐라! 그렇게 송백사는 손짓을 하며 큰 호통을 치더니 잠시 후 차돌이에게 바짝 다가가며 말했다. 그 지랄을 하는 년놈들을 내가 그냥 확 멱살을 잡아내가지고는 그냥 아이고 세상이 어지러우니 참 전국에 곰, 지네, 호랑이, 여우 뭐 별하별 요괴들이 다 나타나고 말이야. 안 그려? 차돌이는 애써 아무 말 없이 똥 씹은 표정으로 자기를 비웃는 송백산을 외면했다. 어찌 그리 우리 차돌이는 그렇게 순진한가 참.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차돌이를 좋아하지. 응? 차돌이는 혀를 쯧 차고 말했다. 형님은 모르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아이고 그러셔요. 그때 주위를 뒤지던 도적 중 한 놈이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요 꼬맹이들은 어디로 숨은겨? 벌써 톡 낀 거 아니여? 송백사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겼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에 자기가 아이들을 숨겨두었던 그 장소로 가서 거적대기를 확 잡아채더니 입을 꼭 다물고 둘이 손잡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오누이를 짐짝마냥 양손에 하나씩 낚아채고선 마당으로 걸어나왔다. 그렇게 아이들을 마당 한가운데 획 하고 내치더니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를 쳐다보는 주위 도적들에게 한번 고갯짓을 까딱했다. 아이들은 몹시 당황했지만 금세 도적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가만히 다시 차돌이 옆으로 돌아온 송백산이 말했다. 아이들은 선물이여. 아 이걸로 어떻게 나도 그 야차당에 좀 데려가 주게. 그리고 나도 그 영험하신 여우님 면상도 좀 보고 형님, 형님 데려가는 거야 아무 문제도 없지만 제발 거기 가서 나서가지고 나까지 화를 입게는 하지 마시오. 화는 무슨 화를 당한다고 그러나 우리 영험하신 여우님한테 소원도 좀 빌고 나도 한 몸 좀 의지하자는 게지. 송백산이 건성으로 들으며 귀를 휘휘 후비면서 말했다. 아이고! 그때 한 도적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 중 옷밥벌 드는 사내 아이가 그 비명을 지르는 도적을 꽉 잡고 팔목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누이 되는 여자아이를 발로 냅다 차면서 외치고 있었다.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여자아이는 연신 오빠 쪽을 뒤돌아보면서 빠르게 문 밖으로 도망쳤다. 방심하고 사방에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던 도적들은 하면서 예상 밖의 사건에 자리를 털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민기적대고 있었다. 저런 병신들! 야! 차돌이가 냅다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도적들은 귀찮은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엉기적 소녀를 따라 뒤쫓는 척하였다. 아 빨리들 안 움직여? 그 아이를 놓치면 오늘 다들 두령님한테 혼쭐이 날 줄 알아라. 차돌이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도적들은 우우하니 서로 앞다투어 쟁걸음으로 도망친 소녀 뒤를 따라 허겁지겁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여전히 킥킥대며 팔짱을 끼고 송백사는 쳐다보았다. 우리 여우 두령님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나벼. 그렇소. 하긴 요즘 어린아이들은 바다 건너로 비싼 값에 팔리지. 차돌이는 그러나 그런 이죽거리는 송백산과는 딴판으로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백산은 그런 차돌이의 표정 변화에 잠시 의아해했다. 차돌이는 그런 송백산을 잠시 노려보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다.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는 사람 간을 먹는다 하지 않소? 어린아이들 간이 그렇게 좋은가 보더이다. 이 말에는 송백산도 웃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찡그리기만 했다. 그렇게 차돌이는 연장을 챙겨서 아이를 쫓아간 도적대들을 따라 뛰어갔다. 송백산이도 비위가 상하는 듯 땅에 침을 탁 뱉고는 자기 짐을 챙겨서 그 뒤를 쫓아갔다.
잠시 후 그 둘이 마을 어귀까지 따라갔을 때 앞서가던 10명 남짓한 도적대들은 그대로 길가에 서 있었다. 아이가 제법 멀리까지 도망가다 잡힌 모양이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던 차돌이는 무언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아챘다. 차돌이의 눈에는 보였다. 앞서가던 도적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고 그 도적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 보니 길 한가운데에는 처음 보는 다른 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도망간 여자아이는 그 여자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여자는 짐승의 가죽 등으로 만든 옷으로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옷차림새가 여느 양갓집 교수나 일반적인 동네 처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여자는 자기 뒤에 숨어서 자기 오춤을 꽉 부여잡고 눈치를 보고 있는 여자아이를 고개를 돌려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돌이는 가만히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도적대들을 책망하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으나 그 여자가 고개를 서서히 돌려 자신들을 쳐다볼 때 숨이 턱 막히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여자치고는 무척이나 큰 키에 그 얼굴은 차돌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신비하며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매력과 마력이 공존하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이었다. 차돌이는 그대로 앞서 도착했던 다른 도적대들처럼 입만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도착한 송백산만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왔지만 그 여자 얼굴을 보고서 송백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얼마 후 어색한 정적을 꼬마 여자아이가 깼다. 살려주세요, 제발. 의문의 여자는 다시 아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아이가 잡고 있던 자기의 오춤을 귀찮은 파리를 털듯 무심하게 탁 쳐냈다. 내가 왜? 너를? 송백산이 어리숙하게 굳어있는 차돌이에게 바짝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보는 젊은 차돌이에게 송백산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씩 웃었다. 차돌이는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 여자에게 소리쳤다. 얌전히 그 여자아이를 내놔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여자가 다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자 차돌이의 말꼬리는 힘없이 흐려졌다. 그 여자는 이번에도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가? 왜? 뭐? 차돌이는 이 뜻밖의 반응에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였다. 송백사는 갑자기 나타난 이 묘령의 아름다운 여자와 괴력을 가진 거구의 도적이지만 동시에 순박한 청년인 차돌이의 대치 상황이 그저 재밌기만 한지 킥킥대고만 있었다. 갑자기 가장 앞쪽에 있던 수염이 덥수룩한 죽늙은이 뻘되는 도적이 능글맞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거 인연이?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나비여. 너 지금 큰일 난겨. 얼굴은 반반해가지고 얌전히 아이를 내놓고 덤으로 네가 가진 것도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사 좀 해야 쓰겄고. 그렇게 능글맞은 웃음을 띠면서 징그럽게 크크대면서 그 남자는 한 발 한 발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걸으면서 그 남자는 좀 이상하게 크크대더니 이상하게도 비틀대듯이 한 발 한 발 무릎을 꿇고 이내 그 여자와 일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마침내 두 무릎을 다 땅바닥에 꿇더니 가래가 막힌 듯 끄끄대는 소리를 괴롭게 지르다가 힘없이 양팔과 고개를 떨구더니 그만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여자는 서 있던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여전히 그 쓰러진 남자를 차가운 눈매로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잠시 누구도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다 송백산이 웅크린 토끼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가듯 뒤로 펄쩍 뛰어올랐다. 이어 차돌이도 거의 동시에 번개같이 펄쩍 뛰어서 같이 뒤로 냉큼 물러났다. 두 사람은 낮게 몸을 웅크려 여자와 한참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도적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모두 뒤로 피해! 송백산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도적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르르 뒤로 물러나서 송백산과 차돌이 뒤쪽으로 주르륵 몸을 숨기면서 같이들 바닥에 납작 몸을 굳혔다. 여자와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차돌이가 여자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형님, 독이요? 뒤에서 송백산도 똑같이 입과 코를 소매로 가린 채 대답했다. 글쎄, 나도 모르겠군. 의문의 여자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다른 한 손을 아무렇지 않게 한번 공중에 털었다. 두 남자는 모두 그 여자의 그 손짓에 주목했다. 송백산은 크게 뜬 눈으로 주위를 바쁘게 훑어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이거 바람은 우리 쪽으로 안 부는 것 같은데. 형님, 여자아이는 멀쩡하오. 차돌이도 같이 눈으로 바람을 살피다가 응수했다. 직접 대고 뿌렸을 수도 있지. 송백산이 말했다. 차돌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송백산을 돌아봤다. 형님은 봤어? 아니, 내 눈에도 안 보였어. 대신 송백산은 차돌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다시 차돌이의 고개를 천천히 여자 쪽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봐봐, 저리도 반반한 여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서 길을 다닌다 이거지. 우릴 겁내지도 않고 말이야. 차돌이는 다시 그 여자를 먼 거리에서 똑바로 훑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드물게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향기가 풍겼다. 여자는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 양 도적대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예의 한 손으로 자기의 옷춤 먼지만 털고 있었다. 정체가 무언진 모르지만 보통 여자는 아니요. 필시 저 여자도 나처럼 혼자 다니는 여도적일 거요. 송백산은 그 여자가 허리 뒤춤에 차고 있는 보통 장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칼을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서 저리 다닐 정도면 아주 특출난 무공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비기가 있겠지 아마? 차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송백산의 짐작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잠시 후 차돌이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쓱 일어났다. 송백산도 따라 일어나 걸어나갔다. 도적들은 우물쭈물 그 뒤를 따라 조금 거리를 두고서 천천히 따라왔다. 손을 조심해요. 송백산이 앞서가는 차돌이에게 나지막히 속삭였다. 차돌이는 이번에는 그 여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대치했다. 그 둘 사이에는 아까 쓰러진 도적이 사지를 쭉 뻗고 엎드려 있었다. 차돌이가 잠시 곁눈으로 살펴보니 꼼짝도 않는 게 그 남자는 이미 절명한 듯 싶었다. 차돌이 등 뒤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다. 이 정도로 빠르게 절명시키는 독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너 인연, 지금 누구를 건드린지는 아느냐? 차돌이가 제법 분노한 듯 으르렁거렸다. 길이나 비켜라. 차돌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가 반대로 아주 무심하게 말했다. 그 말투에 차돌이는 머리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욱 하고서는 성질이 올라버렸다. 일단 니년에게 이 빚을 갚게 한 다음 너도 그 꼬맹이도 우리랑 같이 가야겠다. 차돌이는 허리춤에 두건을 풀어서 입과 코를 막아 머리 뒤로 묶었다. 그리고 등에 둘러맨 커다란 반월 모양의 쌍도 중 하나를 서슬이 퍼렇게 챙 하고 뽑아서는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앞무릎과 상체를 굽히면서 낮게 자세를 잡았다. 그 자세가 사뭇 보통 칼이나 휘두르는 범상한 도적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송백산이 한 발짝 뒤에서 혼잣말을 했다. 진짜로 해볼 셈이구만. 차돌이는 낮게 자세를 취하고 내린 앞발로 바닥을 훑으면서 천천히 움직였다. 매처럼 매섭게 부릅뜬 그 두 눈은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특히 소매 쪽을 경계하면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웅크리고 눈치만 살피고 있던 도적대들 중에서
제법 침착했던 매서운 눈을 한 작은 키의 남자가 소리 없이 일어섰다. 한쪽 눈이 애꾸인 그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매서운 눈을 하고 있었다. 말없이 일어난 그는 품속에서 둔중한 수리검을 꺼내더니 송백산이 말릴 틈새도 없이 차돌이 쪽만 바라보고 있던 여자에게 번개 같은 솜씨로 날렸다. 허공을 번개같이 가르는 수리검은 쇳소리를 내면서 앞서 있던 차돌이의 어깨를 넘어 여자의 가슴팍으로 똑바로 날라들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날라오는 수리검을 피한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털어내듯 보지도 않고 받아쳤다. 묵직한 쇳덩이인 수리검은 그렇게 튕겨나가 다른 소나무 줄기에 깊숙이 박혀서 부르르 제 몸을 떨어댔다. 모두들 입을 쩍 벌리고 이 광경을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틈엔가 그 여자가 대치하고 있던 차돌이를 넘어서 뒤쪽에 도적물이 한가운데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수리검을 날린 애꾸의 그 남자의 목을 한 손으로 가볍게 움켜쥐더니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번쩍 들어올렸다.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아귀 같은 소나기임에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두 손으로 자기 목을 움켜쥔 여자의 손을 붙잡고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바둥거리고만 있었다. 용기 있던 주위의 두세 명이 칼과 창을 부여잡고서 왁 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번쩍하더니 애꾸의 그 남자는 수장을 떨어진 나무 등골에 날아가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고 그 여자는 허리에 칼은 뽑지도 않은 채 믿을 수 없는 몸놀림으로 달려드는 남정네들 사이를 어지럽게 흘러가면서 빠른 소나귀질을 해댔다. 동시에 달려들었던 서너 명의 남자들은 또 동시에 허공에 붕 뜬 채 뒤로 한참을 날아가 떨어졌다. 그저 번개 같은 몸놀림에 나가떨어진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짧게 들린 뿐이었다. 나가떨어진 남자들의 가슴팍에는 모두 동시에 피가 흥건했다. 송백사는 큰 쇠지팡이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재빨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세만 취한 채 땀을 흘리며 이만 뿌드득 갈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차돌이도 뒤돌아서서 여전히 공격 준비 자세를 유지한 채 잔뜩 긴장해서 그 광경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나머지 수명의 도적들은 이미 멀찌감치 다 도망쳐서 각자 수풀에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만 있었다. 그 여자의 손에서는 놀랍게도 뽑지도 않은 허리춤의 칼 대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만 다시 허공에 팍 털어서 피를 흩뿌리더니 이번에는 송백산 쪽으로 다가왔다. 놀란 송백산은 펄쩍 뛰어서 뒤에 차돌이 옆에 나란히 섰다. 여자는 여전히 그 차가운 아름다운 눈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또 할 테냐? 여자가 역시 무심하게 말했다. 형님,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송백사는 대답 대신 거칠게 한 손으로 굳은 차돌이의 어깨를 짝소리가 나게 때리면서 옆으로 힘껏 밀쳤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번쩍하고 흩어져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서 서로 반대쪽에 둘러서서 협공의 자세를 취했다. 송백산이 무거운 쇠도리깨 같은 지팡이를 허공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앞발을 땅에 쿵 하고 내디디며 비로소 자세를 취했다.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여. 별놈들을 다 만났지만 저런 고수도 있구만. 그것도 저렇게 어린 여자가. 둘은 흡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다시 하하면서 긴 숨으로 토해냈다. 송백산도 차돌이도 자기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수란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치자! 송백산이 외쳤다. 차돌이도 대답 대신 손에 쥔 칼에 힘을 잔뜩 주었다. 여자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에게 덤비려는 둘이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둘 중에 송백산 쪽으로 저벅저벅 성큼성큼 다가갔다. 송백산은 그 모습에 방금 전에 외친 결의와는 달리 짐짓 당황하면서 여자가 다가서는 그만큼 계속 뒷걸음질을 쳤다. 반대쪽의 차돌이가 여자 쪽으로 다급히 다가서면서 외쳤다. 잠깐! 기다려라 여자! 여자가 이번에는 걸음을 멈추고 차돌이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차돌이 쪽으로 몸을 돌려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차돌이가 바짝 긴장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송백산이가 기회를 보며 반대로 여자 쪽으로 다가섰다. 빠르게 뒤로 물러나던 차돌이는 계속 황급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네가 누구를 건드린지 아느냐? 우리는 그냥 도적대가 아니다. 다급히 틈을 만들어 보려 애써 외치는 차돌이었으나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우리 뒤에는 바로 야차 여우님이 계시다. 니녀는 이제 곧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란 말이다. 갑자기 여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섰다. 그 말이 효과가 있는 듯하자 차돌이도 동작을 멈추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 너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하긴 이 지역에서 야차 여우님을 모른 데서야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차돌이의 얼굴에는 그러나 기세와는 달리 식은땀 한 줄기가 쭉 하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가 뭘 모르고 우리에게 덤빈 모양인데 솜씨에는 제법 자신이 있는 듯하지만 거기까지다. 지금이라도 얌전히 잘못을 비고 순순히 투항한다면 내가 우리 야차 여우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편으로 넣어주고 목숨만은 살게 해줄 수도 있다 이 말이다. 야차 여우는 어디 있느냐? 여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두령님이야 산채에 계시지. 하지만 지금 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너란 걸 아시면 반드시 너를 잡아내셔서 발기발기 찢어 놓으실 것이다. 어떠냐? 여자가 잠시 여자아이 쪽을 쳐다보았다. 너희의 야차 여우가 저 아이를 원하냐? 그렇다. 우리 야차 두령님께서는 지금 아이들을 모으고 계신다. 그리고 너도 들어봤겠지만 이 지역의 모든 산적무리들은 모두 야차 여우님 혼자한테 다 당하고 한 무리로 모였다. 그분은 너 따위는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마음대로 거처하시고 엄청난 도술까지도 부리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다. 이 나라 안에서 야차 여우님이 가시는 곳은 광군도 감히 건들지 못한단 말이다. 자, 이제 네가 얼마나 안 좋은 상대를 건드린 것인지 이제 알겠지? 그거 잘 됐군. 나도 야차 여우를 찾고 있었다. 송백산과 차돌이는 여자의 말에 잠시 흠칫했다. 차돌이가 다급했던 공격 자세를 비로소 살짝 풀면서 말했다. 호, 그래? 뭐 보아하니 너도 실력을 팔려고 야차 여우님을 찾아온 듯하구나. 하지만 이거 일이 엄청 꼬여버렸는걸? 하긴 뭐 우리 쪽이 먼저 시비를 건 건가? 말이 통하자 차돌이는 좀 더 자세를 풀고 짐짓 자기들이 겁먹지 않은 척 하려는 듯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그 순간 번쩍하더니 어느새 그 여자가 순식간에 차돌이 코앞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다. 조심해! 뒤에서 송백산이 혀를 깨물 정도로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차돌이의 목은 그 여자의 손아귀에 잡힌 후였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번개 같은 솜씨에 송백산은 다시 한번 경악하였다. 차돌이도 자기가 인정할 만한 엄청난 고수 중 하나인데 저리도 쉽게 칼을 꺼내놓고도 무력하게 목을 잡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거구의 힘이 장사인 차돌이가 팔도 휘두르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면서 그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꺽꺽거리면서 버둥거리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한 손에 칼까지 무력하게 떨어뜨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니 저것은 저 여자의 힘일 리는 없고 손에 독이 있는 건가? 송백산은 그 와중에 생각했다. 여자는 차돌이 목을 움켜잡은 한 손을 지그시 아래를 향해 내리눌렀고 그렇게 거구의 차돌이는 창피하게도 여자의 한 손아귀 힘에 눌려서 마치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에 차례차례 양쪽 무릎을 다 꿇었다. 그 여자는 별로 힘을 주고 있지도 않는 듯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차돌이는 목에 온갖 힘줄이 다 튀어나오면서 눈에 흰자유가 드러날 정도로 끄끄대고 괴로워하면서 곧 숨이라도 넘어갈 듯이 보였다. 그런 차돌이를 차갑게 벌레를 내려다보듯이 그 여자는 말했다.
잔말 말고 그 여우한테나 가자. 그만! 정말로 차돌이 숨줄이 곧 넘어갈 듯하자 이번에는 뒤에서 송백산이 다급하게 나섰다. 그만해라! 알았다! 우리가 야차여우님한테 너를 데려가 주겠다. 그러니 그 손은 그만 놓아라. 우린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덤빌 의사가 없다. 여자가 차가운 눈으로 송백산을 뒤돌아보아서 송백산이는 순간 흠칫했으나 다시 바짝 마른 목에 침을 바른 후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면 야차여우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나도 마침 그 남자를 따라 야차여우에게 가려는 중이었고 지금 저 남자 외에는 아무도 야차여우의 산채를 모른다. 그 말에 그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까지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던 그나마 남아있던 도적 몇 명은 차돌이까지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뿔뿔이 도망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여자는 그제서야 슬그머니 손에 힘을 풀었다. 차돌이가 컥하고 막혀가던 거친 숨을 뱉으며 땅바닥에서 목을 잡고 괴로워하며 끄끄댔다. 송백산은 조심스럽게 여자를 피해 길게 돌아가서는 차돌이를 부축했다. 동생, 괜찮은가? 그러면서 송백산은 차돌이의 목과 눈을 바쁘게 살폈다. 행여나 독에 중독된 증상이 보이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차돌이에게서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목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움켜쥐어 생긴 듯한 지독한 혈흔만이 보일 뿐이었다. 무슨 힘이... 그 와중에 차돌이가 꺽꺽거리며 어렵게 말했다. 송백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끙하고 고민했다. 여자는 그런 둘을 잠시 차갑게 지켜보더니 말했다. 빨리 앞장서라. 야차여우한테 가자.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차돌이가 분하다는 듯이 충혈된 눈을 매섭게 치켜뜨면서 말했다. 그리고 멀리 한쪽에 놀래서 이미 다리 힘이 풀어진 채 땅에 주저앉아 있던 여자아이 쪽을 흘낏 돌아보고는 말했다. 저 아이도 데려가겠다. 괜찮겠지? 여자는 말했다. 마음대로.